이제는 우리가 오늘 공부할 요구사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조항번호 9, 성과 평가. 용어 이정에서 그 두 개의 용어가 지금 함께 만난 겁니다. 성과. 품질에서 말을 하는 용어, 성과. 그렇죠, 성과. 성과가 뭐죠? 성과. 퍼포먼스. 품질에서는 성과의 용어의 정의를 뭐라고 하느냐면 측정 가능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측정이 가능한 결과가 성과입니다. 퍼포먼스, 성과. 그리고 이걸 우리는 측정 가능한 결과라고 강사가 말씀을 드렸는데, 측정이 또 뭔가를 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품질에서 말하는 측정이라는, 그쵸, 측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측정은 어떤 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값, 그렇죠. 측정하는 결과에 그 값을 결정하는, 그리고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또 확인을 또 결정하는 것. 그 결정이 두 가지가 있죠. 값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확인한 걸 결정하는 겁니다. 하는 프로세스. 측정의 용어의 정의 3.11의 4 용어의 정의입니다. 3.11의 4에 나오는 측정은 값을 결정하고 확인 결정하는 프로세스라고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우리가 또 고려할 용어가 또 하나 있네. 이 모니터링이라는 용어입니다. 모니터링. 역시 이것도 품질 용어가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용어의 정의는 시스템. 그렇죠? 시스템을 모니터링 한다 이거죠. 시스템. 두 번째,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한다 이거죠. 또 현장에 반입되어 온 그 자재, 이게 다 제품들이거든요. 그 제품을 또 모니터링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 활동하는 것 있죠. 설계라든가 감리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를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터페이스라는 용어가 있죠. 인터페이스라는 게 사람과 제품과의 관계에서 관리를 해야 될 요소들이 서로 조화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뭔가 정보라든가 컴퓨터 데이터 활동하는 거, 이 사람이 업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결과가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어떤 근거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 사람과의 인터페이스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것도 하나의 서비스 활동이라고 우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 및 서비스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제품은 알겠는데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거든요. 그럴 때 강사는 인원과 인터페이스의 관리의 필요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죠, 서비스라는 용어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조화시키고, 그리고 또 무슨 활동하고 또 결부를 시키고, 그렇죠. 또는 어떤 두 개 이상의 어떤 장치가 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어떤 접점, 서로 만나는 그 사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인터페이스 시켜주는 것이죠. 하여튼 모니터링의 요소가 시스템,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 네 가지가 있는 활동 상태를 확인 결정하는 겁니다. 모니터링의 용어의 정의 다시 한번, 시스템, 프로세스, 제품, 그리고 서비스 활동 상태를 확인 결정하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용어 정의에 나온 내용을 강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품질의 성과 평가는 조직은 품질 경영 시스템의
효과 및 효과성을 평가하고 모니터링 및 측정에서 나온 적절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 평가하며 계획된 주기로 내부 심사 수행과 경영 검토를 하여야 합니다.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구황 성과평가에 그 나온 내용을 강사가 쫙 읽어보고 압축을 한 겁니다. 전반 내 모든 내용을. 근데 이 내용의 그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용어의 정의라고 이번 강좌 유튜브 강좌 첫 시간에 강사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 그렇죠. 성과가 있고 효과성이 있고 평가가 있고 데이터가 있고 정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내부 심사가 있고 경영 검토가 있고 그다음에 이 조직이라는 것도 용어거든요. 품질의 용어. 그렇죠. 또 품질 경영 시스템 이 자체도 하나의 용어다. 그렇죠. 그래서 용어가 벌써 이 성과평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용어가 이 단어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해당되는 주황번호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의사소통하는데 가장 기본이 용어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말씀을 드린 내용들이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효과성의 용어의 정의가 효과성이란 그 계획된 활동이 실현이 되어서 계획된 그 결과가 달성되는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효과성. 효율성하고, 그렇죠. 조금, 그렇죠. 용어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효과성과 효율성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렇죠. 효율성은 달성된 결과와 이 사용된 그 자원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달성된 결과와 사용된 자원 간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는 게 효율입니다. 물론 그 자원이 뭐냐, 자원과의 관계 있잖아요. 그 자원, 그렇죠. 사람, 시설, 장비, 자재, 관리, 뭐 또는 돈, 뭐 정보 이런 것들이 다 자원이잖아요. 기계, 장비 다 이런 것들과는. 그러니까 일이 종료가 됐다면 그 자원하고 관계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거 효율성이죠. 그 효율이 높았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 투입이 되는 자재, 재료라든가, 그렇죠. 내지는 인원, 그렇죠. 사람을 투입을 할 때 거기는 이제 농업이 인건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효율을 따질 때는 그렇죠. 고임금보다 고능률, 그렇죠. 고능률 있는 그 인원을 투입을 함으로써 효율을 높이는 거고, 그리고 재료, 자재도 그렇죠. 저가, 저품질의 재료를 사용해서 그렇죠. 시공에 임했을 때 고객의 만족도는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재료비를 너무 그렇죠 낮추면 그렇죠 저가의 그 재료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분쟁이나 불만이나 크레임이나 이런 요인을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렇죠 자원 간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 효율이 됩니다. 효율의 용어의 정의 다시 한번 달성된 결과와 이 자원 간의 관계 이게 효율성입니다. efficiency 용어의 정의 3.7에 10입니다. 요구사항.
지금 화면에는 효과성을 지금 물어보고 있거든요. 효과성은 계획된 활동이 실현이 되어서 계획된 그 결과와 달성되는 정도를 따지는 효과. 뭐 효과가 있었다. 그렇죠? 효과가 있었다. 당초 공기 36개월 또는 공사 실행 예산 130억. 그쵸. 결과는 실행 초과 20억, 공사총 투입 정산금 150억, 실행 130억 그 차이. 그쵸. 이게 효과성이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0억. 그쵸. 효과가 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에펙티브네스 효과성 3.7에 11, 11. 그 용어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3의 7의 10은 효과성이고 3의 7의 10은 효율성이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공부를 했던 강사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심사라는 말이 있죠. 내부심사. 지금 우리가 ISO 9000 인증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하는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회사의 어떤 경영 차원에서 인증도 취득하고 할 때, 그때 심사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회사에 오셔서 어떤 심사 일정 주기에 따라서 인원 대비, 회사 직원 인원 대비 심사를 하게 되고, 물론 비용이 발생되죠. 인원에 맞춰서, 규모에 맞춰서 심사를 하게 되니까. 그 심사 일정에 따라서 심사하고, 심사할 당시에는 현장 심사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문서 심사를 하고, 또 문서 심사 마치면 이제 현장 심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2맨 데이, 3맨 데이 이렇게 날짜를 또 지정을 하고, 또 해당되는 분야별로 관리팀이라든가 기술팀은 이렇게 심사원들이 배치가 되고, 문서 심사가 종료가 되면 그렇죠. 규정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다고 문서 심사의 적합성이 확인이 되면 이제 또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나를 또 확인하러 현장 심사가 이루어지죠. 그렇다면 이제 현장 심사를 한다고 해서 전 참여 인원을 이렇게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 회의실이라든가 이렇게 모여서 이제 시작회의를 처음에 하게 됐죠. 최고 경영자님 모시고 각 부서장들 모시고 참여해서 시작회의는 자 이렇게 심사를 합니다. 요구사항은 4.1, 4.3, 4.8 이렇게 관리팀에서는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술팀, 공사관리팀은 4.7, 4.8, 4.9 이렇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항번호를 알려주죠. 그럼 심사를 받는 피심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심사 받을 준비를 하는 거죠. 요구사항대로 활동했다면 관련되는 활동의 증거를 제시하게 되고, 자, 이런 일련의 활동, 심사를 하고 나서 발견된 부적합을 이제 NCR 레포트라고 그러죠. 부적합 보고서를 받고, 부적합 보고서를 받았다면 해당되는 부적합한 내용을 시정조치 CAR 레포트를 해당되는 인증기관에 보내주고, 그렇죠. 그리고 인증기관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됐을 때, 시정이 됐다고 판정이 됐을 때는 심사가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의 심사를 종료가 되면 이제 종결회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종결회의 때 심사 도중에 발견된 부적합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리고 심사를 유지를 해야 될 요건을 설명을 해주죠, 심사팀장이. 그래서 이제 심사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강사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내부 심사가 아니죠. 그거는 외부인 제3자가 와서 우리 회사를 심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그건 외부 심사라고 합니다. 외부 심사.
그런 형태 방식대로 똑같이 내부 심사를 하는 겁니다. 심사를 내부적으로 자체 심사죠. 이를 일자 심사라고 합니다. 심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자 심사는 우리 자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자 심사는 고객 심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발주자가 우리를 평가를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100억이라는 공사를 준 발주자가, 시공사가 규정된 요구 충족을 하고 있나를, 그렇죠. 한국산업규격 기준을 놓고 너희들이 만들어준 품질관리계획서를 갖다 놓고, 그렇죠. 발주자 입장에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뭐 감리 선생님들께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생각합니다. 감리 선생님이 시공사를 상대로 이렇게 감리 활동을 하시면서 이 품질관리 계획서를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2자 심사를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제 3자 심사가 있는 겁니다. 3자 심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심사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해서 심사를 결과를 공개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렇죠, 공식적으로 서로 이렇게 확인하는 제도, 이를 내부 심사와 외부 심사, 그리고 이자 심사, 뭐 이렇게 용어를 많이 씁니다. 심사라는 거는 심사 기준에 어떤 충족이 돼야 될 것 같고, 또는 그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떤 그 객관적인 그 증거를 수집을 하고, 심사라는 게 회사에서 자체 심사를 하는 거, 그 심사라는 어듀터, AUDIT, 그 심사라는 그 용어의 정의가 있어요. 품질 경영 시스템 3.13입니다. 13의 마지막 그 심사 그 용어의 정의죠. 심사란 심사 기준에 충족하는 그 정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 에비던스, 그 객관적인 증거, 에비던스, 객관적 증거를 수집을 하고, 또는 그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문서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심사라고 합니다. 심사 용어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심사 대상에는 그 해당되는 부서의 팀장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해당되는 부서의 팀장은 그 심사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한 업무를 내가 심사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사는 대상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결정하는 포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자가 심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관리부는 기술부를 심사하고, 기술부는 또 관리부를 심사하고, 그렇죠. 그리고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현장에 와서도 봐줄 수도 있는 거고, 그 조건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책임 있는 사람이 자기 업무를 심사를 하는 활동은 우리가 배제해야 된다. 이 내부 심사 그 절차, 활동 방법, 이게 다 이 절차에서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요구사항에는 이렇게 내부 심사 수행과 경영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말로만 돼 있는데, 이 어떤 활동에 뚜렷한 내부 심사 어떤 규정이라든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가 품질관리 계획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우리 활동을 하는 이렇게 회사 실정에 맞게 그 문서 작업하는 것도 꼭 필수적으로 수행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과평가 그 요구사항을 우리가 본다면,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항상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 성과평가 이렇게 나오는 그 내용을 강사에게 압축을 한 겁니다. 화면에 지금. 그래서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목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 목차 9 밑에 이제 세부 상세 번호로 9.1 모니터링, 측정, 분석, 평가가 있고,
또 이 안에 또 들어가서 상세 번호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고객 만족이라든가 분석 평가에. 그리고 이제 일반상하고 또 여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요구사항들이 나오죠. 그래서 강사는 이 타이틀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기 편하게 쉽게 강의를 하기 위해서 서로 이해가 빠르고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9.2는 내부 심사가 있고요. 9.3은 경영 검토, 경영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 검토와 이제 관련되는 일반 사항이 있고, 경영 검토하는 데서 입력 사항이 있고 출력 사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입력 사항은 또 뭐가 또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또 출력 내용은 또 뭐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회사 자체적으로 내부 심사를 했더니 어떤 부적합이 발견이 됐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보고가 대표 내지는 현장 소장님에게 보고가 된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경영자,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는 검토를 하고 평가를 했다. 그러니까 내부 심사한 내용이 경영 검토하는데 입력원이 되는 거죠. 입력 소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또 역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측정하고 분석했던 결과 이런 것들도 경영 검토의 소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영 검토한 그런 내용의 결과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이게 최종 마지막에 10, 그렇죠. 10이 뭐였습니까? 최종 그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의 목차순 가장 마지막에 이게 나오죠.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산할 수 있는 입력원이 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그렇죠? 이런 내용이 계산할 수 있는 입력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활동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계산할 수 있는 입력원이 안 나오질 않죠. 이 품질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이 참 잘 돼 있어요. 이게 어느 한 개인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구성한 겁니다. 표준을 만든 겁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그대로 받아서 한국의 국어로 바꿔놓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또 받은 우리 건설에서 국토교통부는 품질관리계획서를 건설에 맞게끔 이 틀을 벗어나지 않게 한 겁니다. 이를 다 요구사항의 충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사회적인 국제 표준 약속인 겁니다. 이 내용을 이해를 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NCS가 있는 거지요. NCS가 뭡니까?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많은 직업이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 다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해당되는 자기의 업무, 직무, 직장의 업무가 직무잖아요.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표준을 국가 직무 능력 표준 NC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요구사항을 이해를 한다면 NCS 어렵지 않죠. 그렇죠. 대한민국의 표준은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우리 함께 이 학습하는 이 자료가 의미가 있고, 우리 조직은, 우리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